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숨이 가쁜 목소리가 사막의 열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독일 연방군 의무사령부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해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섭씨 53도의 폭염 속에서 열사병 환자들을 돌보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72시간 동안 제가 지켜본 환자 중 15%가 세상을 떠났고 그 옆에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모든 환자를 회복시킨 한국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과 경외심의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밀러, 독일 연방군 의무사령부에서 온 의사입니다. 전 세계 여러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의료 지원을 해왔고 열사병 치료법을 새로 개발할 정도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벌어진 생과 사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금속 클립보드는 마치 제 손가락을 태우려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통계를 보기 전에도, 시신을 세기 전에도,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메카의 임시 의료시설은 하얀 천막과 알루미늄 기둥으로 이루어진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안은 질서와 혼돈이 뒤섞인 절박한 시도들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사우디의 태양이 악의적인 눈처럼 내려쬐고 있었고 공기는 걸쭉하고 숨막히게 무거웠죠. 섭씨 53도. 제 책상 위 온도계는 그 뜨거움을 제대로 측정하지도 못하고 깜빡거리며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아침 보고서를 들여다보던 저는 잠을 못 자 눈이 따가웠고 소독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가 돌본 환자 중 15%가 죽었습니다. 이 통계는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저는 전투의학교과서 3권을 썼고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말리에서 베테랑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열사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인간 고통의 용광로에서는 제 모든 전문 지식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기도 소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과로에 시달리는 에어컨의 기계음과 섞여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은 더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폭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완수하려는 결심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체온은 41도, 42도, 때로는 43도. 그들의 피부는 뜨거운 가죽처럼 느껴졌고 눈은 뒤로 돌아가며 몸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제 의학적 교육도 수십 년의 경험도 이 앞에서는 장난감처럼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겨우 15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천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국 병동이 있었던 겁니다. 천막 틈새로 그곳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병동이 가득 채운 죽음과 절망의 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목소리들은 차분했고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장비 소리는 부드럽게 윙윙거리며 음악처럼 작동했고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실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사망자 제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국립의료원에서 온 김민준 박사팀은 같은 열 같은 환자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고 있었고 그들의 병동에서는 회복을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직원들은 이를 모른 척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한국 병동을 바라보는 순간 직원들의 눈에는 묻지 못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을 못하는 걸까? 자존심과 오래된 편견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방하는 나라지 혁신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기술은 따라올 수 있어도 진짜 의학, 인간을 살리는 의료의 본질은 유럽의 전통과 수세기간 이어진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장비에 새겨진 삼성 로고를 보고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무시하며 말한 진짜 일이 시작되면 치료에는 장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제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들것이 천막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열로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옆에서 뛰며 아바야가 펄럭였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가 또 하나의 통계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억 속으로 요나스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 12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들것에 누워 있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도 부모로서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의료 환경 속에서도 그는 혼자였고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천막 문이 벌컥 열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우디 병원장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가 간신히 억제된 공황을 얼굴에 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즉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또 위급한 환자입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왕세자의 사촌입니다. 칼리드 빈 압두라지즈 왕자님이 돌아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거운 열기처럼 걸린 말, 이것은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건이었고 성공하면 제가 믿는 의학적 확신이 입증될 것이고 실패하면 제 명성과 독일 의학의 국제적 입지가 흔들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응급키트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막 벽 틈새로 잠깐 한국 병동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환자 손을 잡고 냉각 패드를 조정하며 집중과 연민 사이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돌아섰습니다. 분석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왕자를 구해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를 따라 미로 같은 천막을 지나 절망적인 가족들과 긴장한 직원들을 지나가며 저는 제 경력을 통틀어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순간을 향해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타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모래가 눈을 찌르고 우리는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왕실 치료시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한국 병동의 신비로운 성공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앞에는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는 저의 모든 믿음을 시험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사흘 전 군용 수송기의 화물칸 문이 지옥으로 통하는 입처럼 열렸습니다. 열기가 밀려들어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눈에서 수분을 빼앗아갔죠. 아침 6시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사막이 열기를 한껏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12명의 독일 전문의 팀보다 한 발 앞서서요.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자격증들이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 전문의 자격증, 체온 조절 장애 연구 논문 저자, 나토군 극한 환경의학 자문위원. 말 그대로 교과서를 쓴 사람, 3권이나 썼죠. 전투 중 열사병에 관해서요. 공항에서 메카 응급의료단지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구급차들로 꽉 막힌 도로를 지나면서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있었죠. 고대 사막 사이로 현대식 호텔들이 솟아있었고 유리 외벽은 살인적인 태양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운전자는 자원봉사로 참여한 젊은 사우디 의대생이었는데
계속 백미러로 저를 훔쳐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경외감과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밀러 프로토콜을 개발한 독일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그가 억양 섞인 영어로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전투 상황 급속 냉각 프로토콜은 이미 유럽 전군의 표준 교육이 되어 있었죠. 당연히 여기서도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저는 그 필요에 응해야 했습니다. 응급단지는 열기 속 아지랑이를 통해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하얀 천막이 주차장이었던 곳을 가로질러 늘어서 있었고 구급차가 몇 분마다 도착하며 쓰러진 순례자들을 쏟아냈습니다. 공기는 먼지와 절망, 인간 고통과 지는 싸움의 냄새로 가득했고 날카로운 소독제 화학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리 천막 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으로 포장된 통제된 공황, 그것이었죠. 사우디 조정관은 태블릿으로 시설 배치도를 보여주며 구역별 색을 표시했습니다. 북쪽은 미국인, 동쪽은 영국인, 중앙은 프랑스인.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요? 그가 저희 독일팀 바로 옆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에요. 이미 운영 중이라니 우리가 이동 중일 때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익숙한 경쟁심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이 구역을 쓰겠습니다. 제가 한국 구역 바로 옆을 가리키며 발표했습니다. 비교가 불가피한 곳, 바로 옆. 제 팀은 독일식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3시간 만에 정확한 배치를 마쳤습니다. 냉각 장치는 최대 공기 흐름을 위해 배치했고 수액 스테이션은 완벽하게 줄을 맞추었으며 모니터링 장비는 제가 연구한 사양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혼란 속에서 유럽 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의료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노래소리였습니다. 한국 구역의 얇은 천막벽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제가 모르는 멜로디를 부르고 있었죠. 부드럽게 자장가처럼. 저는 벽을 향해 걸어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제 전문가적 분노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병동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의료 장비 배치를 해놨지만 그들은 거실처럼 공간을 꾸며 놓았고 화려한 칸막이와 살아있는 식물로 환자들에게 프라이버시와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장비 삼성 로고가 새겨진 매끈한 터치스크린 유닛, 부드러운 파란 조명, 냉각 패드까지. 비디오 게임기로 열사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조수 프리드리히가 팔꿈치를 톡 건드렸습니다. 접수를 시작할까요? 네, 프리드리히, 모든 환자, 개입, 결과를 꼼꼼히 기록하세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 첫 환자들이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순례자 가족,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고 체온은 41.8도였습니다. 우리는 연습된 정확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맥 주사 확보, 심부 체온 냉각 시작, 정확한 용량의 약물 투여. 모든 움직임이 효율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지식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너머 한국 구역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급 상황에도 그들은 환자와 대화하며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죠. 프리드리히와 저는 처음에는 비전문적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과 안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포착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듯한 눈빛. 첫날 저녁까지 저는 17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2명의 환자를 잃었지만 체온이 43도를 넘고 장기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으므로 임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구역에서는 사망자 제로. 그들의 장비와 방식, 부드러운 대화와 온화한 손길이 수십 년간 제 전문성을 의문케 하는 것이었죠. 셋째 날 아침,
저는 차트 위 숫자를 응시하며 나중에 주먹으로 내리치게 될 통계와 마주했습니다. 제 세계관을 흔드는 수치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의 사촌에 대한 긴급 연락이 올 예정이었고 곧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병동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기계 소리, 환자와 교감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죠. 제 자존심과 전통적 의학적 우월성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라는 틀 안에서 인간적 손길과 섬세한 배려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아직 눈앞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곧 왕실 환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절차와 지식이 한국 병동의 방식과 마주치며 시험대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제 손과 머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는 순간.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방 안에서 들려온 말들이 얼음물처럼 제 몸을 스쳤습니다. 비켜주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상의도 아니었고 명령이었죠. 수십 년 쌓아온 권위를 단 세 마디로 벗겨내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의 손이 떨리며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뒤로 반투명 천막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제 독일팀은 왕자의 침대 주위에서 얼어붙었고 손에는 여전히 실패한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은 삐 소리를 내며 우리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었죠. 칼리드 빈 압두라지즈 왕자가 우리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전선에서 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았고 냉각 담요는 세포 안에서 타오르는 지옥불 앞에서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4시간, 제 최고의 프로토콜과 정제된 기술, 수십 년의 전문성을 쏟았지만 체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의 도미노가 시작되었고 의학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없는 그 순환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천막 문이 열리고 김민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작은 체구, 온화한 얼굴, 눈가에는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 주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팀이 장비를 밀고 들어왔지만 삼성 로고가 박힌 기계들은 의료 위기가 아닌 기술 전시회에 있어야 할 듯 조롱 섞인 빛을 발하고 있었죠. 중앙 유닛은 예술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곡선으로 부드럽게 빛났고 스크린들은 전통적 모니터의 거친 빨간색과 노란색 대신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생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촉수 같은 냉각 패드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각각 수천 개의 센서가 장착된 듯 했습니다. 제 팀은 뒤로 물러섰지만 전문가적 자존심이 저를 침대 옆에 붙들었습니다. 지켜보고 기록하며 결함을 찾아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왕자에게 다가가고 하는 모든 행동은 신중했고 도구를 잡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전체 장면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 지친 간호사들, 경직된 우리 팀까지. 그리고 그가 고개를 숙여 가족과 환자에게 존경을 표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더듬거림 속에서도 명확했고 반복 연습을 통해 다듬어진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군가가 그들의 언어로 다가왔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이 박사가 왕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단순한 제스처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규칙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필요 이상으로 환자를 만졌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접촉은 오로지 진단용이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한국팀은 재경직된 독일식 효율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유연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를 예상하며 마치 무용수처럼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냉각 패드를 부착하면서 콧노래를 불렀고 나이든 간호사는 왕자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가 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스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삼성 시스템은 풍경처럼 살아났습니다. 전통 모니터의 거친 삐 소리를 대체한 음악적 톤, 스크린에는 3D 모델로 각 장기의 온도, 변화가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뇌는 42.8도로 환한 빨간색, 간은 42.3도로 약간 더 시원하고 심장은 42.6도로 힘겹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놀라웠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 박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왕자 옆에 의자를 끌어와 앉아 의식 없는 남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평가나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저녁 날씨, 메카를 울리는 기도, 왕자의 아이들 이야기, 부모가 알려준 이름까지. 모든 것이 인간적 대화였고 그가 깨어날 때가 언제일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습니다. 시간이 중환자실의 황혼 속에서 흐릿하게 섞였고 저는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교대로 순환하며 같은 온화함을 유지했고 그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자 간호사가 꿀차를 가져왔지만 그는 한 모금 마신 후에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8시간째 그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민담을 들려주고 있었는데 호랑이와 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의 침대 옆에서 부모가 들려주는 듯한 부드러운 억양이었고 수백만 달러 기계가 생명을 구하는 동안 그는 의식 없는 왕자에게 동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터무니없음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제 가슴속 편견이 균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요? 제가 멈추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왜 그에게 말을 하죠? 그는 들을 수 없잖아요. 이 박사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은 몸이 반응할 수 없을 때도 듣는다. 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치유는 몸 안의 사람을 인정해야 해요. 두려움, 희망, 어둠 속에서도 인간적 연결이 필요하죠. 그는 왕자에게 다시 돌아섰고 손을 떠나지 않은 채 인간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모니터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20시간째 중심 체온 40.1도, 24시간째 장기 안정, 30시간째 신경학적 반응, 36시간째 자발적 호흡 정상화. 제 팀은 이미 돌아갔지만 저는 남아과학이 아닌 예술로서 실행되는 의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하며 같은 온화함을 유지했고 콧노래를 부르며 냉각 패드를 조정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왕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42시간째 왕자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 박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랍어, 한국어, 영어,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듯이. 45시간째 가족들이 가까이 모여들었고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 시스템은 모든 장기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고 환한 빨간색은 초록과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48시간째 왕자의 눈이 떴습니다. 명료하게 인식하며 먼저 이 박사를 찾고 다음 가족을 확인하며 생명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하듯 가족의 울음, 감사, 기쁨, 원초적 외침이 방을 채웠습니다. 사우디 의료진은 서로를 껴안았고 한국 팀도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미소 지으며 마침내 대답하는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천막이 방금 일어난 일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고 운이나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의학이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천막을 나서며 저녁 공기를 들이마실 때 차인벨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한 마케팅으로 치부했던 다른 불가능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방 안에서 들려온 말들이 얼음물처럼 제 몸을 스쳤습니다. 비켜주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상의도 아니었고 명령이었죠. 수십 년 쌓아온 권위를 단 세 마디로 벗겨내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의 손이 떨리며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뒤로 반투명 천막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제 독일팀은 왕자의 침대 주위에서 얼어붙었고 손에는 여전히 실패한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은 삐 소리를 내며 우리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있었죠. 칼리드 빈 압두라지즈 왕자가 우리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전선에서 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았고 냉각 담요는 세포 안에서 타오르는 지옥불 앞에서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4시간, 제 최고의 프로토콜과 정제된 기술, 수십 년의 전문성을 쏟았지만 체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의 도미노가 시작되었고 의학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없는 그 순환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천막 문이 열리고 이재훈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작은 체구, 온화한 얼굴, 눈가에는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 주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팀이 장비를 밀고 들어왔지만 삼성 로고가 박힌 기계들은 의료 위기가 아닌 기술 전시회에 있어야 할 듯 조롱 섞인 빛을 발하고 있었죠. 중앙 유닛은 예술가가 디자인한 것처럼 곡선으로 부드럽게 빛났고 스크린들은 전통적 모니터의 거친 빨간색과 노란색 대신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생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촉수 같은 냉각 패드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각각 수천 개의 센서가 장착된 듯 했습니다. 제 팀은 뒤로 물러섰지만 전문가적 자존심이 저를 침대 옆에 붙들었습니다. 지켜보고 기록하며 결함을 찾아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왕자에게 다가가고 하는 모든 행동은 신중했고 도구를 잡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전체 장면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 지친 간호사들, 경직된 우리 팀까지. 그리고 그가 고개를 숙여 가족과 환자에게 존경을 표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더듬거림 속에서도 명확했고 반복 연습을 통해 다듬어진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일까요? 아니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누군가가 그들의 언어로 다가왔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이 박사가 왕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단순한 제스처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규칙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필요 이상으로 환자를 만졌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접촉은 오로지 진단용이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한국팀은 제 경직된 독일식 효율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유연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를 예상하며 마치 무용수처럼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냉각 패드를 부착하면서 콧노래를 불렀고 나이든 간호사는 왕자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가 같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스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삼성 시스템은 풍경처럼 살아났습니다. 전통 모니터의 거친 삐 소리를 대체한 음악적 톤, 스크린에는 3D 모델로 각 장기의 온도 변화가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뇌는 42.8도로 환한 빨간색, 간은 42.3도로 약간 더 시원하고 심장은 42.6도로 힘겹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놀라웠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 박사의 행동이었습니다.
메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텐트가 아침 햇살에 호박색과 장미색으로 곱게 물들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사실 그날도 찜통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47분 한국 병동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손이 자꾸만 망설여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저를 이끈 건 단단한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바로 전날 밤, 저는 절망감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이라는 감정이 저를 문 안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샘 근무 중이던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녀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차이점이 확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성 시스템이 침대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지만 병동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있던 병동은 병균과 싸우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는데 여기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고 있었고 창가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믿기 어려울 만큼 파릇파릇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용 양탄자는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아침 햇살은 부드러운 청록색 천을 통과하며 깊은 물속에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칸막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었지만 딱딱한 의사 가운 같지 않고 편안한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온 걸 보고도 승리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좀 봐도 될까요?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보여주던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참여하셔야 해요. 이간호사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간호사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나이보다 20살은 많아 보였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지만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과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적지 말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세요. 의술은 관찰에서 시작되지만 치유는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날 아침 회지는 제가 30년 동안 몸에 익혔던 모든 규칙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사이를 효율적으로 오가며 차트를 확인하고 지시를 내뱉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강물처럼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부터 시작했죠. 의료 효율성보다는 사람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40대 말레이시아 여성이었고 심한 열사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차트를 들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서툰 말레이시아 말로 아이들, 집,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속삭이듯 물었죠. 그냥 모니터만 확인하면 안 되나요? 이 선생님은 손길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는 몸만 알려줍니다. 손길은 마음까지 말해주죠. 이분은 2주 동안 아이들을 못 봤어요. 우리는 열사병뿐 아니라 외로움, 두려움, 약해졌다는 부끄러움과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치료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삼성 냉방 시스템을 환자 개개인의 편안함에 맞춰 조절하는 법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마다 태블릿이 있어 조명색, 기계 소리, 냉방 주기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작은 자율성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학적으로 최선은 아니잖아요. 이 선생님이 되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요? 온도가 완벽해도 무력감을 느끼는 환자보다 약간 덜 완벽해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환자가 더 빨리 회복합니다. 사흘째, 이 선생님은 제게 환자 옆에 앉아 눈을 맞추고
맥박을 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교한 수술에만 익숙한 제 손은 서툴렀지만 방글라데시 할아버지가 웃으며 손가락을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학생이 되어 배웠습니다. 삼성 시스템이 단순히 냉방만이 아니라 인간적 돌봄과 얼마나 잘 통합되는지 알게 되었죠. 화면에는 의료 데이터뿐 아니라 가족 사진도 띄워져 있었습니다. 손주, 집 풍경 환자들이 고통 넘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이 선생님은 눈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 미묘한 신호를 읽고 필요한 것을 알아채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심하게 탈수된 인도네시아 남성이 들어왔고 제 본능은 즉각적 의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둘 다 하세요. 저는 링거를 꽂으며 고향 검은 숲 이야기를 들려주고 냉각 장치를 조작하면서 손을 잡고 맥박을 느끼고 어머니가 부르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8시간째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10시간째 장기가 반응했습니다. 14시간째 젊은 독일 순례자가 눈을 깜빡이며 깨어났습니다. 처음 한 말은 당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은 파터? 아버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 곁을 지켜준 제가 아버지처럼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그냥 의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잡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 이야기들이 제가 붙잡을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한 주 동안 치료 결과가 극적으로 좋아진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사망률은 70% 감소, 회복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알마이너스 라시드 박사가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무엇이 바뀐 겁니까? 저는 한국 팀과 김 선생님, 독일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술이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환자는 누군가의 세상 전부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체온을 낮추거나 장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감 없는 기술은 기계일 뿐이고 전문성 없는 공감은 동정일 뿐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우리 자신도 치유되는 겁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다가 한국 팀에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의료진, 다른 국제팀, 독일 동료들에게로 번졌지만 저는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회진, 제 전문성과 인간성이 필요한 환자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중앙병원, 11월에 비가 커다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방울 하나하나가 아래층 강당을 가득 메운 불빛 위로 반짝이고 있었죠. 메카의 그 뜨거운 용광로를 떠난 지 어느덧 6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숨막히는 더위와 냉각기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발표용 카드가 들려 있었지만 사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이미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강당 안은 수백 명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의료계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메카의 혁명이라 불리는 변화를 직접 보려고 모여 있었죠. 무대 커튼 틈으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빈에서 온 부서장들, 스톡홀름에서 온 연구원들, 브뤼셀에서 온 정책 입안자들까지 6달 전이었다면 이들의 존재가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왔겠지만 지금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대 감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깃에 달린 작은 핀을 매만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주신 선물이었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연을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매듭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 화면에는 예전의 저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제목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메카 프로토콜 한국의 따뜻한 돌봄과 첨단 기술의 통합. 기대감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며 연단 위에 손을 올리자 단단한 감촉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셋째 줄에는 프리드리히가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젊은 의대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우디 사막에서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6달 전, 저는 열사병 치료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믿으며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 저는 치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제 명성과 논문, 쌓아온 전문성을 알고 있었죠. 확신은 갑옷이고 의심은 약점인 세계에서 제 무지를 인정하는 고백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메카 한국병동의 CCTV 기록이었죠.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는 동안 이 선생님은 몇 시간이고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젊은 간호사에게 환자와 눈을 맞추며 맥박 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삼성 시스템의 조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부드럽게 바뀌며 살아있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의료기술의 발전에만 몰두하며 잊고 있던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정의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깊은 마음의 연결 말입니다. 또 눈치를 가져왔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 능력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연문으로 이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하다 말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의술에서 따뜻한 마음이 빠지면 그저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김민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 기립박수로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겸손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독일 응급병동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상태를 확인하며 의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계속 말을 걸며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냉방 시스템이 설치되었지만 그 공간은 차가운 치료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메카 프로토콜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나 방법을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의사가 되려 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가 그 철학을 뒷받침했습니다. 사망률은 73% 감소했고 회복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환자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진의 번아웃도 60% 감소했죠. 질문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런 방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의료진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토비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모든 시간이 지금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마음을 나누는 데 쓰는 시간은 치료에 더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치료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환자를 사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의 대가는 치료의 실패와 느린 회복,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의사가 되려 했던 이유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베를린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나뭇잎이 축축하게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토비아스의 무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작은 축구공 모양은 3년 세월 동안 비바람에 닳아 부드러워져 있었죠. 저는 아이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를 비석에 기대고 젖은 잔디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가 젖는 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노래를 불러주지 못하고 숲과 눈, 우리가 함께 보려던 경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누구도 가장 어두운 순간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돌보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보여줬어야 할 사랑으로 다할게. 이건 너의 유산이기도 하단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온 메시지였죠. 방글라데시에서 위기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카 프로토콜 팀을 즉시 파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젖은 잔디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미 답장을 보내놓았더군요.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내 친구. 묘지를 나서며 옷깃에 달린 한국 매드 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연의 무게였죠.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11월의 약한 햇살이 비치며 젖은 거리를 은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달 전이었다면 저는 단지 전문 지식과 프로토콜만 챙겨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고통을 이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 의술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에서 출발한 이 이야기는 독일도 한국도 아닌 가장 인간적인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토콜뿐 아니라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손을 놓지 않는 바로 그 단순한 행동이라는 철학이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람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아이의 웃음소리. 어쩌면 제 상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진정한 생명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평화를 찾은 요나스의 웃음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품고 앞으로도 누구도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언제 어디서든 한국 의사들의 헌신과 기술은 국경을 넘어 빛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손길,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